영화에서 봐도 그 유인원들이 말도 하고 똑똑해졌지만 사는 마을이나 조직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유인원들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제게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혹성 탈출인데요. 이 영화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이 1963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후로 혹성 탈출 시리즈는요, 수십 년에 걸쳐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각 영화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여러 편의 리부트와 리메이크를 거쳐서 다양한 시대와 관점을 다루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보려는 혹성 탈출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리부트 시리즈 총 3편이죠. 주인공인 시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인원들의 진화와 인간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작품은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이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통해서 지능이 올라간 유인원 시저 이야기를 시작으로 유인원과 인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작품인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에서는 시저와 그의 유인원 공동체가 살아남은 인간들과의 갈등을 겪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2017년에 발표된 세 번째 시리즈 종의 전쟁은요, 시저가 인간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리부트 시리즈의 결말을 장식합니다. 침팬지가 똑똑해졌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의 말을 할 정도로 똑똑해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도 보면은 말이죠, 말귀는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고 나름대로 자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렇다면 침팬지 정도라면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관건은 발화, 즉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그 인간 뇌에서 언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핵심 부위는 바로 좌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그 영역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861년에요. 프랑스 의사죠. 폴 브로카는 외과 병동에서 아주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오른쪽이 마비 상태였고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저 이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 브로카가 어떻게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첫 진료한 다음에 6일 만에 사망을 해서 안타깝게 별 치료는 못했고, 사망 후 부검을 해보니까요, 부검 결과 전두엽, 우리말로 이마엽이라고 합니다. 그 왼쪽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 후에는요, 뇌졸중 환자가 이 브로카를 찾아왔는데요, 이름이 르롱이라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네, 아니요, 셋, 항상, 르로, 이 정도 하나밖에 말할 수 없었대요. 르로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말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이랍니다. 이 환자도 결국 병원에서 생을 다하게 됐고요. 역시 부검 결과 앞선 환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뇌 부위에 손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곳을 다치면은요, 혀를 비롯한 입안 근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요, 독일 의사 칼 베르니케는 브로카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의 이해와 관련된 뇌 손상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1874년에 베르니케는 언어 이해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말은 유창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용이 좀 무의미하거나 그냥 비논리적인 말을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요, 베르니케는 환자의 뇌를 부검해서 좌뇌 측두엽, 우리말로는 관자엽이라고 합니다. 관자엽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명명했고요. 이 영역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좀 어눌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브로카 영역에 손상된 환자는 먹어, 나, 저녁,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 같고요.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사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과요, 베르니케 영역이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궁상얼기라는 활 모양의 신경 다발이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두 영역을 연결해줘요. 그런데 활 모양 신경 다발이 유인원 뇌에는 없고 사람의 뇌에만 존재합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보통 유인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pe not kill ape. Apes together strong. 이런 식으로 단어만 뚝
뚝뚝 끊어서 나열해요. 앞서서 제가 브로카 영역에 조금 다친 환자가 말하는 거와 좀 일맥상통을 하죠. 그렇다면 사람이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받아서 말이 좀 어눌해지는 게 반대로 유인원의 경우에는 똑똑해져서 말을 배우게 되는 중간 단계를 볼 수 있겠죠. 혹성 탈출에 나오는 유인원들은 영화 속 나오는 약물에 의해서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말의 의미는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약에 의해서 궁상얼기가 형성되고 브로카 영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저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인원이 사람처럼 말하려면 뇌 기능 향상, 똑똑해지기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발성 기관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유인원의 발성 기관은요, 구조와 기능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사람은요, 혀와 입술이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와 움직임은 다양한 소리와 발음을 가능하게 하죠. 이에 반해서 유인원의 혀와 입술은 사람보다 덜 유연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기는 어렵죠. 사람의 인두는요,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소리의 공명이 잘 됩니다. 그 결과 복잡한 언어 소리를 낼 수 있죠. 반면 유인원의 인두는 짧아요. 소리의 공명이 제한되고 복잡한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이 후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강과 인두의 공명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발음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유인원은 후두가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공명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다양한 발음을 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2020년 Nature Communications라는 아주 좋은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인간이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이 얼굴과 후두 이런 해부 구조가 좀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주요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우리의 직계 조상들과 공유하고 있는 기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결과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있던 유전자의 활성 변화로 우리 유인원 조상들의 돌출된 턱을 후퇴시켜서 좀 더 이렇게 평평한 얼굴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후두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후두가 더 아래로 이동시켜서 인류가 더 미묘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성대와 후두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조상들에 비해 가장 크게 변화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6라는 유전자는요, 인간에서 훨씬 덜 활성화돼 있어요.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턱 돌출과 후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평평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유전자들의 미세한 발현 변화가 인간이 발화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덜 활성화가 되느냐? 보통 유전자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가는데요. 이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를 들자면요, 책에다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특정 화합물, 메틸기가 많이 붙으면 그 유전자가 꺼져요. 메틸기가 제거되면 유전자는 켜집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요, 메틸화 패턴 변화를 관찰해서 유전자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추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논문대로라면 영화 속 유인원 발성 기관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손,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 손과 유인원 손의 뼈 개수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할 수 있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지가 나머지 모든 손가락과 맞닿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떤 유인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정교한 도구 사용과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이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손은 한마디로 직립보행에 적합한 손 구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물론 유인원도 도구 사용을 좀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정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죠. 영화에서도 나무나 판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인원에서는 나무에서 생활하는데 적합하죠. 나무를 타고 이동하거나 매달리는 동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의 해부학적 차이와 그 기능의 차이가요, 인간과 유인원이 각자의 환경에 적응해서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영화에서 봐도 그 유인원들이 말도 하고 똑똑해졌지만 사는 마을이나 조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유인원들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원래 제목 The Planet of the Apes, 에이프는 유인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크게 대형 유인원과 소형 유인원으로 나눕니다. 대형 유인원에는요,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동물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죠. 이 가운데서 침팬지가 인간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깝습니다. 보노보는 침팬지와 유사하지만 더 작고 좀 더 온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고릴라는 가장 큰 유인원이죠. 그리고 오랑우탄은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소형 유인원인 긴팔 원숭이는요, 말 그대로 긴 팔을 이용해서 나무 사이를 활발하게 오갑니다. 유인원은 높은 지능과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들은 도구를 사용하고요, 문제도 해결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원의 주요 신체적 특징을 보게 되면 비교적 큰 몸집, 강한 팔, 유연한 관절 등을 가지고 있고요, 꼬리가 없습니다. 에이프라는 용어를 원숭이, 멍키라는 것과 혼동할 수 있는데요, 원숭이, 멍키는요 일반적으로 꼬리가 있고요, 유인원보다 몸집이 작고 그리고 지능이 훨씬 덜 발달했습니다. 리부트의 세 번째죠.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들이 이 배신한 침팬지를 동키라고 부르고요, 등 뒤에다가 동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동키는 영어로 당나귀라는 뜻이죠. 또한 여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당나귀가 종종 좀 우둔하고 고집스럽다는 이미지와 함께 단순한 육체 노동에 사용되는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배신자 침팬지를 동키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비하고 경멸의 뜻을 담은 것 같아요. 이는 배신자 침팬지들이 자신들의 동족을 배신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따라서 동키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배신 행위를 경멸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마 감독이 이런 동키라는 표현을 써서 배신자 침팬지들이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자유를 잃은 상태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과학적 상상, 생물학적 상상을 동원해서 혹성 탈출 속 유인원이 정말로 저렇게 영화처럼 똑똑해질 수 있겠는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